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방안 전망해 봅니다. 촉법 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과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등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스토킹, 교제 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관한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실효적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세계무역 4강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역대 최대인 2,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SSD 수출 호조로 6월 ICT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소년 사법 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신고로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30억 원이던 보상금 상한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119 구급 출동이 4배 이상, 병원 이송 환자는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구급차 1,600여 대와 펌뷸런스 1,402대를 운영하며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전월세 안정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양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좀 토론에 나눠서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은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겠죠.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떤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임대 가격들이 좀 상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은 거죠. 사실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좀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이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일정 부분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가 약간 좀 그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2년 이후에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도 지연이 되고 준공이나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전월세 가격이에요. 전월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물이 지금 부족해요. 매물이 부족해서 여기도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압박이 지금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은 안 되고 이러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대체적으로 월세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첫째는 전세 보증금 마련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좀 그 대출을 내서 전세 네. 부담금을 마련했는데 대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부담금을 마련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또 임대하시는 분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바꿔서 이렇게 내놓는 매물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은 비싼데 전월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부동산 정책은 숫자나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듣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크게 세 분야, 또 7가지 과제를 놓고 주거 안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주택 공급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의 흐름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새 주택을 짓는 사업에 금융과 세금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와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요. 민간의 공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세와 월세로 사는 임차 가구의 부담까지 낮추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오늘부터 이제 3일간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국토부 중심, 그리고 내일은 금융위원회, 그다음 16일은 재경부 중심으로, 그리고 23일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로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의 쟁점은 공급 확대였습니다. 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방향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좀 늘려야 돼요. 네. 공급을 늘려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급을 늘렸는데 또 다주택자들이 또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네.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정책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토론의 주요 내용이 이제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참여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와서 의견을 많이 내던데 좀 규제도 풀어주고 재건축을 네.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용적률도 늘려달라, 뭐 네. 제도 바꿔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시가지 재정비 사업, 정비 사업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가지의 이 사실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네. 사업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지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까 싼 가격에 또 새로 삶을 시작하는 젊은 층에게 네. 그런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가격을 너무 높게 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까요? 민간 사업자들이 어차피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모두 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공공이 공급하는 것도 있겠죠.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이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 오늘 논의가 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택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거잖아요. 지금 몇 군데 정부가 공공 주택을 공급하려고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역세권이든 아니면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든 너무 동떨어진 신도시 개발해 놓으면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입주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를 논의하면서 함께하는 게 빨리 그러면 지을 수 있느냐예요. 실행 가능성이 문제거든요. 계획만 발표해놓고 실제로 집을 짓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2022년도에 공급 확대 발표했는데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겠다고 계획 발표하고 실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집행, 행정적인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토론회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본 만큼 국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게 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좀 어떻게 조정할지 공론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건부 하향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이번 공론화 결과의 핵심은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강력 범죄, 중대 범죄 또는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는 등 범죄를 반복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 범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교육과 치료 그리고 실제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제도 개선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강력하고 또 중대 그리고 반복 범죄에 대해서 네.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좀 낮추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촉법 소년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좀 지속적으로 나온 걸 텐데요. 네. 이렇게 좀 촉법 소년 범죄가 증가한 이유 어디서 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왜 연령을 낮추려고 하냐면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나는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는 형사처벌 받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검거된 촉법소년 현황 봐도 네. 약 5년, 4년 사이죠. 4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어요. 촉법소년들 사이가 네. 보면. 그 정도로 증가가 된 상태고 만 10세로 낮추잖아요. 만 10세의 촉법소년들 송치 건수를 보니까 6년 새 4.3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신체도 좀 더 커지고 우리의 식생활도 바뀌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등치도 크고 힘도 세지고 막 이러잖아요. 성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걸 막아내야 돼요. 이거 계속 방치하다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형법 대신에 소년법으로 이제 처벌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년법이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나는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인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범죄가 이런 부분들에는 홍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범죄에 악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어떤 뭐 민사상의 책임도 부모님이 져야 되는 것이고 네. 소년법으로 처벌되더라도 다 이게 본인의 인생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도 잘 알려줘서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스스로 깨달아서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캠페인과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법적으로도 지금 제한적으로 이걸 낮추려고 하는데 연령 낮추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전에 그걸 마련할 때 우리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맞아요. 그런 네. 점으로 본다고 하면 연령 낮추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법 소년이라는 괜찮다, 촉법 소년이라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도 조금 없앨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린 친구들의 인식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촉법 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을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네,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같은 나이의 아이라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형사 책임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즉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책임이 있는 사람만 처벌한다라는 전체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볼 것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우려도 있겠지요. 근데 물론 소년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 재범의 방지, 교육과 치료를 함께 살펴야 소년 범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도 같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이 연령을 하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네.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하반기를 이끌어갈 경제 성장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올 이제 상반기에 전쟁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까지 좀 악조건이 많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상반기 경제 상황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 잘 지켜내고 네. 경제 상황을 잘 유지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유가도 그렇고 경제 환경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탄력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 이런 점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확대가 되고 올 상반기에 가속화가 붙으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네.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주식시장도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이 세계 5위로 상승을 했어요. 보통 우리나라가 5위에서 7위권을 네. 유지했거든요. 네. 근데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전 세계 5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승이 됐고요. 네. 그리고 1월부터 5일까지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눈에 띄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세계 시총이 7위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식 김치 프리미엄, 코리아 프리미엄 이런 얘기, 디스카운트 참 네, 죄송합니다. 네. 김치 디스카운트,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낮게 저평가됐잖아요. 이게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 출범 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게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으로 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최고 네, 가격제 네. 시행하고 네. 그래서 다른 산업으로 퍼지는 여파를 막아냈다는 점, 이런 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요국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가 미국에 비하면 훨씬 그래요? 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 가격제도 영향을 준 것이고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좀 막아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경제를 선방해서 잘 지켜내는 그런 도구로 활용된 요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좀 대외적으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좀 적극적인 방어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발표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일명 345 비전을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요. 뭐 저성장과 뭐 대외 불확실성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주요 과제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345 정책, 비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잠재 성장률을 3%까지 올리겠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보통 이제 전 세계가 선진국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요. 1~2% 정도. 우리가 3%를 달성한다면 대단한 성과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목표를 3%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수출 4강입니다. 지금 제가 5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전반기에. 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4위까지.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HBM이나 이런 반도체 수출이 더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AI 네. 산업이 뭐 일부에서는 뭐 고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디지털,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AI, 쪽에서 필요한 네, 부분이 네,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출이 더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국민 소득 5만 불을 달성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비전이고요. 요 세 가지. 그래서 345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중동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잠해 가다가 갑자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또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네, 네,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이걸 중동 전쟁을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K 공급망 구축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몽골 방문해서 여러 가지 히토리를 포함해서 광물 자원들의 수입에 대한 안전망을, 공급망을 일정 부분 확대시켜 놨잖아요. 네. 너무 한쪽에 치우친 공급망을 갖고 있으면 그쪽이 막히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망을 전 세계로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필요할 때 다른 지역이 문제가 생겨도 또 다른 지역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간다는 점. 네. 또 하나는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도 아마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AI 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SK하고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건물 짓고 이러는 과정을 좀 더 빨리 압축적으로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네. 행정 조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예를 들면 뭐 행안부, 뭐 과기부 이런 데서 하나하나씩 처리해서 올라가잖아요. 한꺼번에 해라. 검정부로.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 번에 다 검토해서 하면 되지. 왜 하나 하고 또 딴 데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공장 짓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호남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호남뿐만 아니에요. 구미라든지 다른 영남 지역도 네.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지역들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 이것이 이제 주요 비전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소기업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장이 골고루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또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하는 그런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이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일명 345 비전, 잠재 성장률 3%, 수출 4위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 달성이었는데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부는 범부처 민관 합동으로 이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자살 예방 정책은 뭐 보건복지부 등에서 좀 발표를 해왔었는데 이번엔 조금 이례적으로 금융위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특이점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었나요? 네, 이번 대책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보다 빨리 찾아내고 채무 부담을 줄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문제뿐 아니라 복지와 취업, 심리 상담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원 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표 번호 1375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과 금융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위기에 놓인 가구를 빨리 찾아내는 체계를 만들고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적금, 대출 상품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한 개인적 채무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복지와 취업, 심리 상담까지 한꺼번에 연결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그리고 채무 금융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올 이 하반기 사회 안전망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살 예방 정책을 또 제시했습니다. 자살 고의 연구는 좀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 좀 구체적으로 대책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험 신호를 먼저 찾아내겠다라는 네. 방침입니다. 우선 현재 60일마다 수집하던 복지 사각지대 관련 정보를 앞으로는 30일마다 확인합니다. 또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공과금 채무가 연체되는 등 생활의 변화를 살펴서 위기 징후를 빨리 찾아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만약 실직이나 채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상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금융 지원 기관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109번의 상담 인력도 현재 103명에서 오는 10월까지 200명,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에 놓인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같은 이 관계성 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성 범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관계성 범죄는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입니다. 먼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감시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교제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경제적인 통제, 그리고 인간관계를 제한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서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게 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알려졌을 때는 이미 피해가 상당히 커진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 사회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관계성 범죄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좀 의미가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 스토킹이라든가 이 교제 폭력 예전에는 사실 단순한 뭐 좀 집착이나 잘못된 애정으로 좀 넘기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계성 범죄가 좀 특별히 위험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네, 위험한 네,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법 체계에 있는 분들도 경찰이든 이런 분들도요. 부부싸움 했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뭐 연인 간에 그럴 수 있지. 사랑 싸움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걸 엄벌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네. 그게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않은 점. 또 하나는 뭐냐면 무방비 상태가 돼요. 아까 변호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관계성 범죄는요. 연인, 친구, 지인 간에 일어나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지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아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든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폭력을 행사하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또 하나는 지인 같은 경우는 집에 비밀번호를 안다든지 네. 집에 자주 온다든지 네. 그냥 와서 갑자기 돌변한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다음에 한 번 하고 끝나겠지. 내가 이렇게 설득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신고를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강력범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 지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선처를 많이 해달라고 또 탄원서를 내요. 와서 막 빌거든요. 이번만 봐달라. 나는 진짜 그때는 술 먹어서 그랬다.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돼요. 네.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관계성 범죄가 더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사실 이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좀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지금까지의 대응 방안의 한계가 좀 드러난 걸로 보여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 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이 마련된 직접적인 계기는 남양주 스토킹 네, 살인 네.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상담과 신고를 했는데도 사건 접수와 보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네. 않았고요. 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충분히 분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계성 범죄는 폭력이 반복될수록 위험해지고 또 특히 이별이나 신고를 계기로 해서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 번 신고한 피해자나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를 계속 살피고 관리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기가 어렵고 또 경찰과 상담기관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번 대책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위험을 호소했는데도 기관들이 따로따로 대응하던 문제를 개선하고 초기부터 위험도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좀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좀 교육과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것은 네. 웬만하면 신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다음번에 안 그러겠지 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고위험 징후와
그 징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 마련한 내용들을 지금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징후들이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대국민 온 오프라인 홍보, 그다음에 상담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 젠더 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네. 공동 학습이나 아니면 사례 공유, 이거는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내가 이런 피해가 있었어라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금방금방 공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나도 그런 징후가 있었는데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네. 또 하나 수사와 재판 기관이에요. 네. 사법기관들, 형사사법기관들 이걸 똑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잠깐의 싸움이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엄벌에 네. 처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인용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더불어 이 가해자 격리도 좀 강화할 계획이죠. 네. 네, 정부는 경찰과 상담소가 함께 피해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A등급 피해자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신변 안전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B등급 피해자는 상담소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위험성이 커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네. 또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말한 내용이나 관련 기록도 경찰이 위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위험도 역시 3단계로 나누고요.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분리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복 범죄와 위험이 높은 피해자에게는 전문 경호원이 가까이에서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주거지에는 침입 또는 수상한 배회 같은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도 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안전 조치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위험하면 다시 신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관계기관이 위험을 계속 살피면서 먼저 개입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스토킹, 교제 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심리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심각하면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 조치가 더해져 관계성 범죄가 뿌리 뽑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항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외신은 양국이 황금 시대를 선언하며 미래 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디플로매트는 지난주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포함해 21건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는 약 300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보건, 교육, 농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약속했고 또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놓고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디플로매트는 또 한몽 황금시대 협력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며 몽골은 양국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한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소식입니다. 외신은 한국이 나토의 새로운 핵심 방산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99억 달러 규모의 방위 조달 시장 진출 가능성에도 주목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칼리버 아제르바이잔은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
첨단 기술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산업 덕분에 한국은 나토가 인태 아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첨단 군사장비 생산국인 한국은 방산협력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나토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평가는 실제로 입증됐다며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은 약 99억 달러 규모의 나토 방위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 접근을 허용하는 기본협정 협상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리버 아제르바이잔은 또 한국 입장에서 나토와의 파트너십은 국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기술, 정보와 신규 방산 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라고 평가했는데요. 나토 입장에서 한국은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소수 무기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라며 이는 양측 협력의 주요 이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북극 탐사 소식입니다. 한국이 미래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습니다. 외신은 항행 안전 확보와 북극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한국이 지난 2년간 북극 물류 대비 항만 투자를 추진해온 가운데 11일 전남 광양항에서 제17차 북극해 탐사선이 출항해 항행 안전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지연구소 주도로 쇠빙 연구선 아라운호가 83일간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추크치해, 북극해 중앙부를 항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탐사는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의 세이프시 프로젝트 첫 현장 조사로 북극 해빙 변화 예측 도구 고도화를 위한 고해상도 데이터셋 구축이 목표입니다.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또 한국은 2030년까지 북극 경유 유럽 항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러시아 관할 북극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재 유치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본격 도입하며 글로벌 원격 근무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외신은 높은 생활 수준과 우수한 인프라가 한국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코메르산트는 한국이 해외 인재 유치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정식 도입하고 외국인 최장 3년 체류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전문 업체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해 높은 삶의 질과 인프라, 치안 등을 러시아 원격 근무자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는데요. 러시아 여행업계에서도 전자비자 발급의 용이성과 배우기 쉬운 한글을 들어 러시아인의 정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 인재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를 이용해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병원을 적발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입원 내원 일수나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린 경우,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무자격자가 진료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비급여 대상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적발된 거짓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담금액 환수 외에도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등 제재가 부과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없는 청구 풍토를 위해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됐는데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QR코드, 네이버 폼을 통해 사연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법 시행 전 접대가 일상이었던 상사 이야기도 좋고요.
불편한 선물을 청탁금지법 덕에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제출된 사례는 청탁금지법 10주년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우수 사연으로 선정되면 상품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7월, 소방청이 폭염 속 국민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 등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 의심 환자 관련 119 출동 건수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소방청도 전국 119 구급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 폭염 대응 물품을 갖춰 응급처치에 활용하고요. 구급 장비를 실은 소방 펌프차 1,402대를 예비 출동대로 지정했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주요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하는 현장이 공개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생생보존처리데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생생보존처리데이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을 개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참가자들은 한파로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달 해체에 들어간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의 보존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다시 내린다고 하니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